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까? 3년 동안 국제범죄 조직이 활개쳤습니다. 수백 명이 납치되고 수천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강대국들은 모두 침묵했죠. 그런데 그때 단 한 나라만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친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계산된 결단이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단 한 발의 위협도 없이 결과는 완벽한 제압.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전을 수행하죠? 그날 새벽 도대체 한국은 어떤 결단을 내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모니터를 내려쳤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였다고요? 미국 승인도 없이, 유엔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동맹국 통보조차 없이? 그런데 실시간 위성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수팀 17명. 푸놈펜 외곽범죄본부 포위 중.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문가 커리어가 흔들렸죠.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국방대학 군사전략학 교수죠. 걸프전도 분석했고 아프간 전쟁도 봤습니다. 25년간 전쟁과 외교를 연구해왔습니다. 미 합참전략실에서 7년을 근무했습니다. 유엔 안보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하죠. 그런 제가 지금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 앞에서 말입니다. 사건은 3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 37명을 납치했죠. 온라인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피해액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캄보디아 정부는 모른 척했습니다. 유엔은 회의만 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침묵했습니다. 전형적인 동남아 범죄 사건. 그렇게 묻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1월 12일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2시간 내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행동한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어쩌겠다고? 경제 제재라도 하겠습니까? 외교 압박이라도 넣겠습니까? 그저 제스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72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72시간 1분 후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2차관 김진아가 직접 특별팀을 이끌고 캄보디아로 날아갔습니다. 외교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검사 3명, 경찰청 특수대원 17명, 국정원 요원 숫자는 비공개. 작전명은 사일런트 해머였습니다. 침묵의 망치.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11월 15일 새벽 3시. 푸놈펜 외곽 범죄 조직 본부의 급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위성 중계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죠. 그런데 12분 만에 작전이 끝났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망쳤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KBS 카메라가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컵라면. 아직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의자는 넘어져 있었고요. 컴퓨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송금 내역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다 말고 도망쳤습니다. 작업하다 말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습이 아니었다고. 한국은 그들이 도망가도록 의도한 겁니다. 체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도달할 수 있다. 그 메시지가 캄보디아 전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한국의 일방적 행동을 규탄한다. 주권 침해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떨림을 다 잡아냈습니다. 땀방울까지 보였습니다. 태국 PPTV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왔다.
말레이시아 채널 뉴스 아시아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용한 나라가 칼을 빼들었다. BBC조차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직접 행동한 나라. 저는 워싱턴 연구실에서 그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30년간 국제분쟁을 분석해온 제가 지금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였죠.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협상하지 않지만 명확한, 경고하지 않지만 압도적인.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결단. 그러나 쓰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결단일까요? 아니면 선전포고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그랬다는 것. 내 30년 커리어에서 외교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국방분석국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외교부 로고가 떴습니다. 그 아래 작전명이 보였습니다. 사일런트 해머. 침묵의 망치. 분석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4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전례 없는 조합이었죠. 이건 외교 미션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작전을 지휘한다고요? 그것도 현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1월 16일. 김진아 차관이 캄보디아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비공개 회담이었죠. 그러나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가 일부를 포착했습니다. 그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김진아 차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피해국이 아닙니다. 행동국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외교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또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어. 저는 후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태국 PPTV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외교를 전쟁처럼 수행했다. 말레이시아 채널 뉴스 아시아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조용한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냈다. BBC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직접 행동한 나라. 그 문장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한국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말입니다. 11월 17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의 사기 콜센터 3곳이 폐쇄됐습니다. 시엠립의 불법 카지노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지 정보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범죄 조직 내부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무섭다. 저들은 끝까지 추적한다. 도망칠 곳이 없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폭탄 하나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완벽한 심리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 저는 그동안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을 약함으로 봤습니다. 그들의 신중함을 주저함으로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그들의 침묵은 폭발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의 신중함은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교를 전쟁처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쟁보다 더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8일. 한국 정부가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즉각적 협조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조치를 취한다. 2차 조치가 뭡니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네 이거 보고 있나? 한국말일세. 그가 대답했습니다. 보고 있네. 믿기지 않아.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KD 터런스의 출연이야. KD 터런스. 한국식 억지력.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외교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앞에서 웃지 않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행동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저는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이름을 군사전략 모델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11월 19일. 세상이 멈췄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메콩강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메콩강 프로젝트라고요? 유엔 개발 계획 공동 사업을 5년간 진행해온 물 관리 협력을 그걸 끊는다고요? 김진아 차관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신뢰 없는 협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외교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고를 요청한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애원에 가까웠죠. 메콩강 프로젝트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서부 지역 120만 명이 의존하는 식수 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수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23명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철수했습니다. 24시간 내에 전원 귀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은 텅 비었습니다. 현지 뉴스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메콩강 수변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KBS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한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멈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한국은 계산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고. 태국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PPTV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강국이다. 베트남 국영방송도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의 결단. 라오스 외교부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동남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마디의 말입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대학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제재입니까? 보복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재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이 아니라 신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폭탄이 아니라 협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기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한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입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범죄를 방조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11월 20일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없이 압박하고 있다. 경제 제재 없이 굴복시키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5년간 캄보디아를 도왔습니다. 기술을 줬습니다. 인력을 보냈습니다.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모든 게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를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식 억지력의 탄생. 부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신뢰를 무기로 삼은 최초의 국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지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지가 아닙니다. 분석입니다. 그리고 경외입니다. 한국의 외교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된 폭풍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11월 21일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제재 모델 연구 필요성.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달라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다고요? 당연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아는 외교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세계가 새로운 강국을 목격하는 순간에 있었다.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전략 교본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11월 22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과잉 대응 우려. 가디언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을 넘었는가?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옳은가? 아니면 너무 나아간 건가? 워싱턴 국방분석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모두가 한국의 결단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메콩강 지역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120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조치는 캄보디아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현지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2주 전 한국을 옹호했던 제가 지금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정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푸놈펜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죠. 카메라가 20대 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교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제소할 것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작된 쇼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3일 현지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메콩강 프로젝트 현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정수 시설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신뢰 없는 도움은 독이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뢰 없는 도움은 독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을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캄보디아 정부를 비난하는 겁니까? 저는 영상을 5번 돌려봤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범죄를 방조했기 때문에 한국이 떠났다고. 정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외교는 언제나 희생자를 낳습니다. 이번엔 누가 희생자입니까? 메콩강의 주민들입니까? 캄보디아 정부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인가 과잉인가? 저는 아직도 그들의 계산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4일.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내 특정 계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금융망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제재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정밀한 제재였습니다.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네 이거 봤나? 한국이 금융 제재를 준비하고 있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정보 차단망도 구축하고 있다더군.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성명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말입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외교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엔 아직 말하지 않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저는 책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덕과 전략의 경계선. 한국은 지금 그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위태롭게, 그러나 정확하게.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은 조용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11월 26일. 세상이 놀랐습니다. 메콩강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정수시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현지 주민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 23명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매뉴얼을 보며 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동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도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27일.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에서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K모델. 한국 모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식 기술을 따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베트남 엔지니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에게 배운 정수 기술.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투보다 재건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이 캄보디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부 철수 명령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한국 NGO 4곳이 푸놈펜에 재입국했습니다. 의료진 12명이 시엠립으로 향했습니다. 자원봉사자 30명이 메콩강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KBS가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돕습니다. 정부가 철수해도 우리는 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외교관이 떠난 자리를 시민이 채웠습니다. 11월 28일. 국제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강한 정부 뒤에는 따뜻한 국민이 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다. 태국 PPTV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를 배워야 한다. 말레이시아 언론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싸우면서도 돕는다. 저는 워싱턴 연구실에서 그 뉴스들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구나. 그들의 손끝에서 정의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1월 29일. 비밀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의 제재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숨을 멈췄습니다.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최대 범죄 조직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7개국 13개 은행에 분산돼 있던 자금이 일시에 차단됐습니다. 총액 2억 3천만 달러.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라 외과 수술이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명도 없었습니다.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칼은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국제 자금 흐름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자금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재는 정부가 아니라 조직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했습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BBC였습니다. 한국의 시민력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들의 진짜 무기는 기술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도덕적 신뢰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힘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었다. 11월 30일. 국제 구호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한국 모델을 연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한국식 민관 협력을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콩강의 해질녘 영상이 송출됐습니다. NGO 트럭이 먼지 날리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면에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꿨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작전이었습니다. 12월 1일. 폭풍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우리는 주권 국가다. 국제법을 준수하라.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긴장이 재점화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한인 교민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 한국 대사관 주변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연구실에서 실시간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힘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12월 2일. 한국 외교부가 대응했습니다.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범죄를 숨기는 자는 공범이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침묵했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유럽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메시지에 반박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두려웠던 겁니까? 저는 그날 오후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동남아 전체의 질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의에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아니면 오만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12월 3일. 태국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방콕 출라롱콘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가 생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분노하면 캄보디아는 버티기 어렵다. 군사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사 개입이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전혀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정말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군사 반발을 검토한다는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가 소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붉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리캘리브레이션. 재조정. 세계 질서가 재조정되고 있었습니다. 12월 4일. KBS 기자단이 다시 푸놈펜으로 이동했습니다. 특파원 3명, 카메라팀 5명.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폭풍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선을 넓혔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전선보다 단단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다음에 뭘 할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협박 대신 원칙을 사용한다는 것. 12월 5일. 한국의 침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명도 없었습니다.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세상을 압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입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보고 있었다. 역사가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네 느끼나? 뭔가 큰 게 오고 있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느껴. 한국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커리어에서 이런 긴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정의의 진군이다. 이건 한 나라의 정의가 세계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6일. 모든 채널이 한국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공조하지 않으면 모든 협력을 종료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협력이라고요? 경제 협력도, 개발 원조도, 문화 교류도 전부 다 끊는다는 겁니까? 동남아 정세가 뒤흔들렸습니다. 태국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라오스가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세계 외교 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 집중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7일 오전. 프린스 그룹의 은행 계좌가 완전히 동결됐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 7개국 19개 계좌가 일시에 차단됐습니다. 총액 3억 1천만 달러. 금융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범죄 조직이 자금줄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의 콜센터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엠립의 불법 카지노가 폐쇄됐습니다. 캄보디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정부가 못한 걸 한국이 했다. 저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둠이 무너졌습니다. 12월 7일 밤. 한국 특수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푸놈펜 외곽범죄본부였습니다. 작전 시작 시간은 새벽 2시 17분.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인질 12명이 구출됐습니다. 한국인 7명, 베트남인 3명, 필리핀인 2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범인들은 체포됐습니다. 현장 영상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BBC 앵커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정확성과 인도주의. 둘 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인질을 구했습니다. 12월 8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외교 모델 분석이었습니다. 런던 채텀하우스도 토론회를 소집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도 특강을 열었습니다. BBC 앵커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없이 승리했다. CNN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없이 이겼다. 국제 언론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코리아 스트라이크스 위드아웃 건스. 총 없는 한국의 승리. 저는 그날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략의 정점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정의의 복원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말할 게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전부였습니다. 12월 9일. 메콩강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KBS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물 위에 태극기가 비쳤습니다. 한국 NGO 트럭이 다시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결단을, 폭탄 대신 신뢰를 들었다. 한 나라의 조용한 외교가 한 대륙의 범죄 지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군의 전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의를 봤습니다.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복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날 세계는 힘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12월 10일. 동남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겠다. 범죄자 인도 협정을 체결하겠다. 베트남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라오스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얀마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필리핀이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뉴욕 UN 본부에서 안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조치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영국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새로운 용어가 떴습니다. K-디터런스. 한국식 억지력. 저는 그 단어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UN 회의장에 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력으로 말하고 신뢰로 움직입니다. 외교와 군사와 도덕, 세 가지를 완벽히 조율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강국의 모델입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아봤습니다. 12월 14일.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는 범죄 근절에 협력하겠습니다. 메콩 프로젝트 재개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신뢰 회복 후 논의 가능.
조건이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 완전 소탕, 피해자 전원 송환,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캄보디아는 모두 수용했습니다. 승리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겼다는 것을. 저는 그날부터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리퍼블릭 댓 리디파인드 파워. 힘을 재정의한 나라. 부제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의 그림자가 아니다. 3일 밤낮을 썼습니다. 커피를 12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겨야 했습니다. 12월 18일. 메콩강에 태극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캄보디아 시민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땡큐 코리아. 감사합니다 한국. 현지 뉴스가 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했어요. 정부가 아니라 우리를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강국의 정의를 알았습니다. 12월 20일. 워싱턴 국방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150명의 생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국 국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했습니다. 30년간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장 위대한 전투를 봤습니다. 그 전투는 총성 없이 치러졌습니다. 생도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을, 침묵의 망치를, 신뢰를 무기로 삼은 나라를. 강의가 끝난 뒤 한 생도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은 작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싸웁니다. 12월 25일.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247페이지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2024년 12월 25일. 워싱턴 DC. 보고서를 봉인했습니다. 국방대학 도서관에 보관될 것입니다. 후대 학생들이 읽을 것입니다. 한국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외교처럼. 조용하지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강국은 드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국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나는 캄보디아의 어둠 속에서 한국의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은 함성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크기가 아니라 올곧은 의지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나는 캄보디아의 새벽에서 보았습니다.